먼저 인트로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기업 부실에 대한 시각들을 잠시 살펴보고 비재무 활동성 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데이터들이 구축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리스크를 예측하는 이크레더블의 AI 평가 모형의 개발 과정과 부실을 예측하는 성능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라이브, 알미스, 기업 시험평가 등 다른 리스크 예측 모형과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기업 평가를 활용해서 기업의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업 정보 조회 서비스인 CB랩의 활용 방안과 실제 운영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어제까지도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업 부실과 관련된 기사고, 요즘 많이 나오는 기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태형건설을 시작으로 한 PF 대출 위기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공능력 순위 16위인 태형건설 사태가 시작되면서 기업 부실이라는 것이 상장사와 같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부실 위험을 알리는 여러 지표들이 다양한 기관들에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경제인협회라는 곳에서는 매년 완전 자본 잠식이 발생한 기업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23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에 36,425개사, 외감 기업 36,000개사 중에 23년 기준으로 11%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 건은 22년 대비했을 때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이 갖고 있는 기업 부실 채권의 규모가 약 4.4조 원, 작년 말 기준인데요. 4.4조 원으로 21년과 비교해보면 약 2배가량 증가한 상황이고, 관련 연체나 부도율도 기사들을 확인해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토부가 운영하는 키스콘에서 집계하고 있는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입니다. 2024년 4월 현재 기준으로 1,037건, 23년 3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966건을 이미 이제 초과한 상태입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이런 위험 지표의 대상일까?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 중에 부실 기업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부실 발생 과정은 사실 대표자나 경영진의 악의적인 부도를 제외하면 기업의 업무 단계에서 징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래 보시는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영업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수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생산 활동도 저하됩니다. 생산 활동이 저하되면 당연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활용량도 줄어들게 되고 생산과 수주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운영자금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럼 기업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늘리게 되고 이금융 거래도 확대하게 됩니다. 그것조차 원활치 않으면 부동산 매각이나 자산 처분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대금 지급에 대한 지체, 흔히 말하는 이제 매입 대금을 늦게 주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침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면 관리는 당연히 좀 누수가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법률 규제를 위반하는 처분 이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회사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알게 되는 당사자들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종업원들입니다. 종업원들이 회사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회사를 떠나게 되고 회사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기업의 부실 발생은 이런 단계들을 거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단계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과정을 거치면서 징후들로 보이게 됩니다.
비재무 활동성 데이터란 건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재무 활동성 데이터란 기업의 운영, 생산, 납품, 대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 과정에서 운영의 결과, 활동의 결과물들이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데이터들은 기업의 재무 성과가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 결과론적 지표라면 활동성 데이터는 기업의 재무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 그리고 달성의 가능성을 각각의 지표로 확인하는 기업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면서 재무적 성과를 예측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활동성 데이터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업의 운영 과정을 계량화할 수 있는 활동성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주 사용 에너지원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유틸리티. 우리 기업이 어떤 매출처와 주로 거래하고 새로운 매출처, 그리고 기존 매출처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실적, 조직관리 역량을 판단하는 평균 연봉, 그리고 조직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퇴사율이나 입사율,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규제를 위반하는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레귤레이션 이슈라고 얘기하고요. 금융 과정이 아닌 비금융 연체, 상거래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기업의 활동성을 보는 데이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기업을 보는 외부 시각, 뉴스가 바로 활동성 데이터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활동성 데이터는 330개의 외부 기관을 통해서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로만 구축됩니다. 외부 기관을 직접 연계해서 매일 데이터를 입수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검증 과정을 거쳐 데이터 마켓이라는 걸 구축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AI 기업 평가와 ESG 디지털 평가 등의 대외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로는 AI 플랫폼 서비스와 ESG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활동성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활동성 데이터는 활동성의 영향 요인을 계량화하고 기업의 활동성 변화를 판단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기업의 긍정, 부정적 요인, 그리고 이 방향이 성장의 방향인지 부실의 방향인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가장 빠르게 기업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적시성과 기업의 그 현재 위치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활용 가치가 검증된 데이터를 활동성 데이터로 선택합니다. 기업의 변화를 감지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데이터,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 데이터임이 검증되면 활용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저희가 활용하는 활동성 데이터 중에 법률 규제 처분과 상거래 채무 불이행 정보가 기업 부실의 선행지표로서 활용 가치가 검증된 내용입니다. 오른쪽 보시는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6개월 이내 규제 처분 이력 보유 기업의 부실률이라고 표현한 내용 같은 경우는 규제 처분, 흔히 말하는 이제 건설 면허 처분도 규제 처분의 한 종류인데요. 그런 처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부실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 처분이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은 기업의 부실률보다 약 5배가량 높다라는 것을 검증한 내용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6개월 이내 비금융 연체 보유기업의 부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서 거래대금 미지급 건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해서 얼만큼 많이 금융연체까지 가는가라는 걸 이제 검증한 자료입니다. 저희는 이걸 이제 전이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상거래 하다 보면 이제 대금을 늦게 주거나 또는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쟁이 발생한 건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약 20%가량 금융권 연체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활동성 데이터와 AI 평가 모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활동성 데이터는 2017년부터 구축을 시작했고, 보시는 것과 같은 영역의 데이터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성 데이터라고 명칭을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계열이라는 겁니다. 연속성을 갖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10년 정도의 시계열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시계열 확보를 통해서 다양한 모형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 활동성 데이터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팅창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모아서 한번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후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중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세 번째 이제 그럼 AI 기업 평가라는 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시는 화면과 같은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아마 이제 다수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의 단기연체 정보, 금융 불이행 정보, 공공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 회사가 조기 경보라는 형태로 부실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이 정보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런 조기 경보 모형의 특징. 바로 부실이 발생했음, 금융연체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 그것이 지금까지의 조기경보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 조기경보 서비스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거래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인지하게 되면 사실상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금융기관 연체가 발생했으니 그것을 확인하는 자료로 파일을 첨부한다거나 해서 거래를 더 이상 이제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 이제 활용 목적일 건데요. 이크레더블은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부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고객의 거래 위험을 낮추고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저희가 이크레더블 시장에서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부실을 예측하는 AI 기업 평가 등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활용한 AI 평가 모형. AI라는 건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액티비티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활동성 데이터를 얘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활동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모형을 개발하자. 그것을 활용해서 예측 모형을 개발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등급화입니다. 부실 발생 위험을 등급화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등급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발생 위험의 확률에 따라서 등급을 다르게 주어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를 할 그룹과 위험을 감수하지 못할 그룹을 명확히 구분해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의 거래 의사결정과 민간 상거래 거래 의사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목표가 저희가 이제 이 AI 평가, 기업 평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목표인데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활용하는 AI 등급이 나 혼자 쓰는 등급이 아니라 금융기관 거래에도 활용되고 상거래에도 활용되는 등급이라는 것을 등급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 등급에 대한 활용 가치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관들, 더 다양한 그룹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AI 기업 평가를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AI 기업 평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AI 기업 평가의 목표는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진행한 것은 부실의 정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부실의 정의는 과거 부도, 90일 이상 연체 이런 것들을 부실로 정의하는 약간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좀 협의의 정의였다면 저희가 좀 광의의 정의로 바꾸어서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기업 회생, 단기 연체 발생도 예측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시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활동성 변화를 감지해서 활동성 변화가 확인되는 즉시 평가에 반영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개발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는 AI 등급 외에도 비금융 이슈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금융 외 이슈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크로스체크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결합시켜서 금융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이 회사는 금융연체가 발생할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등급을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AI 기업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는 총 11단계에 거쳐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모형을 3.0이라고 부릅니다. 3번의 고도화를 거쳤다는 얘기인데요. AI 모형의 히스토리는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세 번째 모형을 개발할 때는 코로나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경기 변동을 학습시켜서 코로나로 인한 부실 유형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그 부실 유형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모형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총 이제 530만 건의 2017년부터 코로나 시기를 거치는 그 기간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부실 유형을 세분화하고 등급별 비중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등급을 줄 때는 몇 개 중에 몇 프로는 10등급, 몇 프로는 9등급 이렇게 제공하지만 저희는 이제 부실 확률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그 부실 확률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해서 등급 활용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모형을 개발하면서 가장 처음에 개발했던 1.0 버전의 경우에는 저 이제 개발 목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변수를 많이 넣을수록 더 정확할 거다, 예측이 정확할 거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개발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면 변수의 수보다는 이 변수가 부실을 얼마나 정확히 분류해내느냐가 좀 더 필요한 그 내용이고, 변수를 많이 넣기보다는 부실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변수를 넣어서 모형을 개발하는 것에 활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 모형, 그러니까 AI 기업 평가 모형의 모형의 특징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발 방법론인데요. GBM이라고 부르는 개발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게 부실을 분류해내는 이제 트리 구조의 분류 방법론인데, 이 분류 방법론의 특징 같은 경우는 변수의 종류가 많고 데이터가 클수록 성능이 우수하고 빠른 속도가 빠르고 예측 능력이 매우 좋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 이제 기계 학습이라고 불리는 개발 방법론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론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AI 등급을 처음에 개발해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부딪힌 도전이 뭐였냐면 왜 이 등급이 나왔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 AI라는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은 왜 이 등급이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지만 우리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없다가 곧 결론이기 때문에 이 AI 기업평가 등급에 왜 이 문제, 이런 등급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3.0 버전에서는 중요한 해결 과제였고, 이 과제를 이제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AI 한계인 평가 등급에 대한 설명 불가의 문제를 X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AI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AI 등급의 사유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어떤 변수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쳐서 이 등급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료,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발 방법론을 거쳐서 매월 그리고 매일 이제 기업에 대한 부실 예측을 평가합니다. 활동성 데이터가 입수가 되면 입수된 활동성 데이터를 변수화라는 것을 거쳐서 외감, 비외감, 개인 사업자 세 가지 기업 규모와 건설, 제조, 도소매, 기타 네 가지 업종,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총 20개 모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비금융 이슈, 이렇게 모형이 운영돼서 평가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비금융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면 수시 평가를 진행해서 등급을 최신화시키고 고객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실 확률이라는 것이 산출이 되고요. 이 회사의 부실 확률에 따라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10개 단위로 등급이 부여가 되는데, 등급은 6등급까지는 정상으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고, 7등급이 관찰, 8등급, 9등급 주의, 10등급을 경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이 등급에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특징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잠깐 볼까요? 어떤 특징? 지금 이 등급의 체계는 다른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남기시는 분이 있나요? 네, 남기시면 제가 따로 답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없으시면 5초만 기다렸다가 없으시면 제가 답을 말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답을 말하겠습니다. 자, 저희 등급의 특징은 1등급부터 10등급은 예측 등급입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실이 날 확률에 대한 예측 등급을 이제 얘기하고요.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필터링 등급이라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생은 저희는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느냐? 평가 등급의 부실을 반영해버리면 평가 등급이 왜곡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수의 그 조기경보 등급에는 그 등급에 이미 부실을 안고 있는 등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기경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부실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실 확인에 대해서는 필터링이라고 해서 별도의 표기 방식을 따르고 있고, 부실이 발생하기 전 아주 깨끗한 상태에는 1에서 10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등급 표기 방식을 다른 타사의 조기경보 등급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더 이제 이해가 좀 빠르게 됩니다. 경쟁사가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 등급의 체계입니다. 정상, 관찰, 주의, 경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정상, 관찰, 주의, 경고, 기업 회생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찰, 주의, 경고가 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 등급의 이제 체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부실 발생을 등급으로 표기해서 어떤 건이 부실로 이제 표기되는지를 분류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나눠서 설명드리냐면, AI 기업평가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실을 예측한다는 것이고, 그 예측을 타사랑 비교해서 이제 섞어서 이해하면 사실은 좀 혼란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등급은 경고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10등급은 타사에서도 경고라고 하는데 경고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말하는 경고는 아직 부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실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저희 AI 기업 평가라는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럼 AI 기업 평가라는 게 목적에 맞게 기업의 부실을 잘 예측하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I 기업 평가 모형의 부실 예측 성능을 실제 발생건에 대해서 그 발생건이 부실 직전에 어떤 등급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실제 부실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기연체, 공공연체, 부실 부도, 기업 회생이 발생한 건이 총 288건이고요. 그 288건 중에 251건이 이제 AI 등급의 8, 9, 10등급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87% 정도가 8, 9, 10등급에서 실제 부실이 발생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회감 제조 같은 경우에는 67.8%, 총 87개 중에 59개가 10등급에서 발생을 했고요. 비회감 건설 같은 경우도 68개 중에 46개가 10등급에서 이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약간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서도 예측 성능이 이제 매우 우수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건수가 적긴 하지만 이제 제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약 73% 정도가 AI 10등급에서 부실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외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예측률이 높고, 비외감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예측 성능도 매우 우수하다라는 것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 맨 위에 그 AI 1등급 제조 외감에 AI 1에 한 건이 있고요. 도소매 외감에 AI 1에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 같은 경우는 단순 실수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1등급에서 왜 연체가 발생했을까, 왜 부실이 발생했을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실제 유성산업과 베스트 토요타라는 업체이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4월 15일에 단기 연체를 발생했고 4월 15일자로 그 전에 연체가 발생을 했고 3월 달에 발생했고 4월 15일 현재 연체 회수가 완료돼서 삭제된 건입니다. 단기 연체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고 즉시 삭제되면 저희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즉시 삭제된 건으로 확인했고요. 건설의 이제 AI 2등급에서 한 건, 외감 한 건 같은 경우는 실제 부실이 발생한 케이스가 맞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마도 이제 그 금융거래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 있었고, 상환을 하다가 부실로 넘어간 건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상환을 했다라는 건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다가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부실이 발생한 건으로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국내에서 이런 정도 예측을 하는 그런 모형을 직접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그 개별 기업을 가지고 다른 등급들과 비교해서 실제 예측을 잘 했는지를 보는 이제 화면이고요. 중소형 건설 회사입니다. 매출이 한 22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재무 상태가 좀 적정한 회사였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4월 달에 BB- 등급, 그러니까 이크레더블에서 BB 등급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BB 등급을 받을 정도로 재무 상태는 이제 우수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무 등급, 신용평가 등급은 BB- 등급을 받았지만 AI 등급은 23년 4월부터 이제 AI 8등급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23년 9월 달에 9등급으로 떨어지면서 23년 10월 12일 날 금융권 단기 연체를 시작으로 현재는 이제 회생 불가능한 이제 부실 상태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등급이 정상이었고, AI 등급은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주의 경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금융기관 조기 경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전의 조기경보 형태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조기경보에서는 계속 정상그룹으로 분류되고 실제 이제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 관찰로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조기경보라고 표현하는 이전의 조기경보가 그럼 이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심각하기보다는 뭐 뒤에 저희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라이브 등급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활동성 데이터라고 하는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기경보 등급 같은 경우는 기업의 부실을 확인하는 방법 자체가 금융기관의 연체 여부를 체크하는 정도 수준으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의 개발의 상태에서는 좀 이 정도가 한계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I 등급을 통해서 좀 그 기업의 활동성을 센싱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는 운영 안정성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활동성 정보 중에 저희가 이제 종업원 조기 경보라는 걸 이용합니다. 회사가 이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누가 이제 알게 되냐면 종업원들이 이제 가장 먼저 인지하고 퇴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퇴사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큰 경우를 이제 종업원 조기 경보라고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이런 AI 등급과 종업원 조기 경보를 크로스 체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규모 제조 도소매 업체, 제조와 도매를 같이 하는 업체인데요. 매출액이 2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회사이고, 21년 대비 22년에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B등급을 받았고, 지난달 3월 27일에 기업 회생으로 들어간 이제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활동성 데이터로 활용된 그 AI 등급과 운영 안정성 등급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AI 등급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를 받는 시점에 6등급,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 정상 등급을 받았고요. 신용평가 이후에 9월부터 8등급으로 떨어져서 11월이 들어가면서 이제 9등급으로 내려가고 2024년 3월 27일에 기업 회생으로 들어간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활성성의 변화가 무언가 이제 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8등급, 9등급을 부여를 했고 실제로 이제 24년 3월 27일 회생까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기관 조기 경보는 사실 전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상으로 분류가 됐고 27일 날 경고로 등급을 전환을 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AI 모형의 성능을 좀 설명드렸고, 제가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이크레더블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실 예측 서비스들과 어떻게 다르냐, 그건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사전 질문들이 있어서 이걸 비교하는 장표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요건 이제 이크레더블에서 운영하는 3가지 기업 부실 예측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뭐 버전과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등급 구성은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평가 대상과 뭐 이런 특성들을 이제 분류해서 장표에 반영을 해놨고요. 이걸 제가 좀 요약해서 재밌네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서비스라고 불리는 LIVE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출시된 서비스고 앞서 보셨던 이제 금융기관 조기경보 모형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2013년에 개발할 기준으로는 기업의 부실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부실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또 부실이 발생된 경과 일수에 따라서 거래 위험을 어떻게 이제 제시할 거냐라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서비스였습니다. 알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대기업, 그러니까 저희 이크레더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원청사가 협력 회사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2014년에 출시가 됐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기업 신용평가 정보와 부가세 매출 내역을 기반으로 이제 평가가 구조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비재무 정보의 변동성이 결합되면서
리스크를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이제 신용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신용평가를 받지 않으면 산출되지 않는 등급입니다. 신용평가를 기준으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한 서비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기업평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이제 모형개발 방법론까지 포함을 해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모형의 리스크 모니터링의 차이점이 뭐냐를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류 기준을 발생 사실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눈다면 이제 발생 사실, 리스크가 발생했어요, 연체가 발생했어요를 알려주는 라이브 서비스와 부실 발생을 평가해서 예측하는 알미스 AI 이렇게 이제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차별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차별점은 예측의 대상이 특정 그룹으로 한정되는가 전체를 포괄하는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알미스와 AI 기업 평가 알미스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되고 있고 AI 기업 평가는 골목상권을 제외한 기업들 120만 개를 평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측 방법론을 어떤 방법론을 썼느냐라는 것과 평가 변수의 규모 얼마나 많은 평가 변수를 활용했느냐를 기준으로 알미스와 AI 기업 평가의 차이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세 가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그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냐라고 이제 그 질문도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라이브 등급은 부실 발생을 확인하는 아주 기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나는 그냥 이 회사가 부실이 났는지 안 났는지만 알면 된다라고 하면 라이브 등급을 쓰시면 됩니다.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는 무리가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알미스와 AI 등급은 리스크를 예측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미스의 경우에는 기업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동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입찰 참여와 중요 계약을 앞두고 우리가 신용평가 받은 그 정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알미스 등급을 활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AI 기업 평가의 경우에는 알미스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변수를 적용시켜서 기업의 활동성 변화로 부실을 예측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 또는 이제 거래 중에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업무를 하는 이제 협력업체라고 표현했지만 협력업체를 매출처로 바꾸시면 우리가 매출 거래를 위해서 거래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단계를 협력업체와 매출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실제 업무 단계랑 연결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걸 단계별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AI 등급을 쓰게 된다면 협력업체나 매출처 풀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평가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우린 이런 그룹을 우리의 그 풀로 가지고 갈 거야, 영업 대상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할 때 AI 10등급을 가진 업체는 일단 제외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제외를 시켜서 부실 위험이 높은 그룹을 빼고 영업 대상이나 또는 협력업체 그 대상 풀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협력업체 등록을 요청하고 등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활용하시는 신용평가 등급과 알미스 등급을 통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거래, 그러니까 이제 등록과 거래는 이제 약간 분류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 거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입찰 참여를 요청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AI 등급에 따라서 입찰을 참여시킬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협력업체 풀을 구성할 당시의 입찰 등급 대비해서 현재 입찰 등급이 그때는 정상이었는데 현재 90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는 입찰에서 배제시키고
8등급 같은 경우는 중요공사, 리스크가, 우리가 이제 이 공사는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면 안 되는 중요공사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8등급까지도 제외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입찰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이제 적용 원칙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업체가 낙찰이 돼서 그 납품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계약을 진행해서 뭔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등급의 변화에 따라서 AI 8등급으로 이 회사가 등급 변동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리스크 점검, 이제 원청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 실사를 한다거나 이 회사 부실에 대비해서 대체 소싱을 해놓는다거나 이런 이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8등급인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종업원 조기 경보라는 게 CB랩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 회사 혹시 AI 등급은 아직까지 경고 등급은 아닌데 종업원의 변화, 조직에 뭔가 변화가 있나라는 것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이 조기 경보 등급이 경고다라고 하면 이 AI 8등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하거나 또는 신규 발주를 중단시키는 관리 대상자에 준하는 그런 액션 플랜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 중에 납품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AI 9등급이나 10등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는 방법은 이제 신규 발주를 중단하거나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직접 관리하시는 정도 수준의 좀 강도 있는 리스크 관리를 실행하시는 것들을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I 등급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등급을 활용해서 우리가 AI 등급을 활용해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 두 가지가 들어와서 먼저 답변 드리고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단기연체라는 게 어떤 건지라는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단기연체라는 거는 금융기관에 단기연체라는 의미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인가요? 그리고 연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데요.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제 신용정보 관리 규약이라고 해서 은행, 카드 이런 그 금융을 취급하는 기관들이 약속을 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냐면 연체가 발생되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건을 단기 연체라고 부르고 11일 경과한 건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저희 같은 그 신용조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등록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단기 연체라고 부르는데, 단기 연체로 분류하는 기간은 10일부터 89일까지 그 연체를 납부를 안 하면, 해소를 안 하면 단기 연체로 분류해서 관리가 되고, 90일이 넘으면 그걸 이제 단기 연체 또는 이제 부실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90일이 넘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이제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부도에 준하는 그런 처리를 받는 게 이제 90일 이상 연체이고, 단기 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체가 발생하고 삭제하면 즉시 기록이 이제 삭제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장기 연체, 90일이 넘은 연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90일이 넘은 연체에 대해서는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또 지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는 그런 연체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단기 연체는 10일이 경과한 건부터 금융기관이 등록을 해서 저희 같은 신용조회사가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연체 시작 10일부터 89일까지를 단기 연체로 분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무료 사용 기간이 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1회 웹 세미나, 그러니까 웹에 대해서는 무료 사용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오늘 세미나 참석자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같이 이제 정보 조회를 같이 해보실 거거든요. 그 정보 조회를 같이 해보신 고객들에 대해서는 45일 정도 직접 이 활동성 정보를 활용해서
협력사나 고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미스와 입장 승인 DLENC 입장 승인 해드렸나요? 네. 알미스와 AI 평가 등급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경우 어디에 우선을 둘지 저는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알미스와 AI 평가 등급은 그 개발 방식 자체가 이제 다르다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알미스 등급과 AI 등급이 역행하는 경우, 알미스 등급이 1등급인데 AI 등급이 10등급인 경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부실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면 AI 등급을 활용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AI 등급의 부실 확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등급, 10등급을 받는다라는 건 그 회사가 뭔가 활동성의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AI 모형 같은 경우는 기계의 학습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치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의 변화의 추이가 어떤 부실 패턴과 동일한지를 기계가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슷한 부실 유형이 존재했다라고 AI 모형이 결과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실 확률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부실 확률이 9등급, 10등급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알미스 등급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두 개가 상충하고 둘 중에 하나가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리스크가 있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관심,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되는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네. 관심, 주의, 경고는 아니고요. 1부터 10까지 등급이 나가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예시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7로 들어가면 관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8등급, 9등급을 주의, 10등급을 경고로 보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부도 확률이 이제 더 높은 등급인 것은 아까 이제 3월달 부실업체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군의 등급 구성이 우리는 그 8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많고 좀 더 엄격히 보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9등급, 10등급을 이제 거래 중단 등급으로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거래 중단을 이제 9등급, 10등급부터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주의 경고를 드리지는 않고요. 관심주의 경고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예시를 드리는 것이고 실제 제공은 등급으로 드린다. 1부터 10까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인데 8에서 AI 등급이 8에서 9였던 사유 또는 그 사유를 이용자가 알 수 있을까?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변동되면 그 등급의 변동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XAI, 설명 가능한 AI라고 해서 그 12랩에 접속을 해서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등급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12달치 등급 추이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그 10등급, 9등급을 아까 3월 예시를 갖고 딱 끊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보실 때는 이 업체가 갑자기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1등급으로 갔는지 아니면 6등급에서 갑자기 9등급으로 갔다가 6등급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부실 케이스들을 보면 그렇게 출렁 있는 케이스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대체로 이제 저는 이제 우하향이라고 표현했는데 10등급이 이제 낮거든요. 우하향하거나 아니면 이제 플랫으로 있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정도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우리 아마 제일 먼저 찾아보시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부실 기업의 등급 변화를 제일 먼저 찾아보실 텐데 그 업체들의 등급 변화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보여지는지를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밑에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뒤에 하나 좀 남아 있어서 그거 이제 마저 설명드리면서 추가 질문들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기업 평가 등급만 가지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AI 기업 평가 등급을 저희가 왜 만들게 됐고 그 만든 것들이 실제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그 저희 회사가 운영되는 기준으로 부실 예측 등급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AI 등급만 갖고 이제 기업의 부실을 예측하는 것 외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CB랩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실제로 기업들이 이 CB랩에 있는 컨텐츠들을 직접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CB랩이라고 이제 부르는 서비스는 이제 기업 정보 조회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활동성 데이터라는 것을 아주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 활동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현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걸 이제 목표로 2019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2019년에 출시 시점에는 저희가 산업은행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 수행을 해서 산업은행에 또 제공하고 저희가 CB랩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해서 출시를 진행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활동성 데이터, 그러니까 컨텐츠만을 제공하다가 이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AI 1.0 아주 초기 버전을 2020년 5월 달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CB랩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활동성 정보를 활용해서 보증 2020년 출시가 되면서 은행사, 카드사, 보증보험사 같은 회사들이 먼저 이제 도입을 해서 업무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은 이제 차주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도입을 시작했고, 신규 대출 심사,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승인하거나 또는 법인의 한도를 조정할 때, 그리고 보증보험사,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뭐 기계설비조합이나 뭐 SGI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할 때 크로스체크하는 목적으로 CB랩과 AI 등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금융 PF 사태 때문에 이금융권의 도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2023년부터 민간 쪽,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뭐 포스코건설 같은 민간 회사, 뭐 DL건설 같은 민간 회사들이 자사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력을 좀 보시면은 약간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먼저 이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먼저 선행이 됐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우리도 이런 정보를 써보겠다라고 해서 도입되는 그런 식의 이제 확대가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확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CB랩을 이제 개발할 때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개발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제 이 웨비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레탑이나 키스라인, 아레먼 같은 서비스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을 해 오셨을 텐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웨비나 참석자 다수가 지금 저희 회사를 알고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민간 상거래가 저희 회사의 이제 근간이고, 그러니까 대기업과 협력회사의 거래관계를 위한 신용평가, 뭐 알미스 평가 같은 것들이 근간이고, 그 근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온 회사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 고민들을 압축한 게 이제 CB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의 크레탑, 키스라인, 아레먼처럼 그냥 누구나 봐도 그냥 똑같은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기업의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거래 전, 거래 중 또는 그리고 거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기업의 활동성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서 거래 시작 전에는 AI 등급을 활용해서 부실을 예측하고, 거래 중에는 활동성 변화를 감지하는 모니터링을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부실이 발생한 거래처에 부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다른 완전한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자신을 합니다. 이런 차별적 특징 때문에 앞에서 보신 금융기관들이 저희 서비스를 도입해서 업무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전 부실 예측과 거래 중, 거래 후, 사후 관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런 업무들을 볼 수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 전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지? 이런 것들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기업 정보의 요약 그리고 풀 재무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관계사 정보들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내가 거래해도 될까를 판단하는 건 AI 등급을 활용해서 이 회사의 AI 등급의 추이 그리고 현재 AI 등급 그리고 기업 평가 등급이나 현금 흐름 등급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서 회사에 대한 부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요. 거래를 진행하는 중에는 활동성의 변화를 이 여러 항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기업의 유틸리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생산과 관련돼 있는 그 활용 자원들이 얼만큼 증가하고 감소하고 또 새로 생겨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종업원 조기 경보라고 해서 그 조직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업원 정보는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다양하게 많이 쓰는 정보인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조기 경보인데요. 이 회사가의 종업원의 퇴사, 입사가 적정한가, 회사가 잘 유지될 정도의 수준으로 조직 구성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이제 종업원 정보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평균 연봉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퇴사의 규모와 평균 연봉의 변화를 비교해서 평균 연봉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근데 퇴사가 높다 이러면 뭐라고 데이터를 읽을 수 있을까요? 잠깐 이제 중간 퀴즈로 혹시 답변하시는 분은 제가 답을 한번 너무 허황된 약속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평균 연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퇴사가 높다. 퇴사 인원수가 많다.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혹시 답변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그럼 답은 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있나요? 네. 어떤 분이 답변을 주셨는지. 회사가 돈이 없구나. 네. 네. 재직 기간이 긴 직원들의 퇴사. 맞습니다. 네. SK 에코플랜트 이상훈님 박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네. 뒤에도 비슷한 말씀들인데요. 돈이 없으니까 퇴사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읽냐면 상위 직급에서 퇴사입니다. 종업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평균 연봉이 갑자기 훅훅 줄어든다라는 건 하위 직급에서 줄어들어서는 그렇게 연봉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근데 상위 직급, 그러니까 임원급에서 퇴사를 한다라는 건 평균 연봉의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위 직급에서 퇴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데이터를 보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회사마다 지금 웨비나에 참석하신 회사마다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이제 조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데이터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정보인데 뉴스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들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대기업도 나오지만 일반 이제 중소기업들도 나오게 되고 사업자 수로 따지면은 한 4,000개사 정도가 이제 뉴스에 연결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뉴스는 이제 저희가 언론에 노출된 뉴스를 사업자 매핑을 해서 우리가 거래하시는 사업자가 뉴스에 확인이 되면 사업자를 붙여서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를 우리 CBM에서 사업자를 검색하면 그 사업자에 대한 뉴스까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장점이고요. 관계자 뉴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신용변동인데 다른 신용변동 정보는 일반적인 저희 같은 조회사랑 비슷한 유형의 이제 정보인데 상거래 연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CB사도 비슷한 유형의 정보를 구축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모든 신용 채권 추심사와 연결을 시켜서
상거래와 관련된 개인 채무가 아니라 기업 간 채무와 관련된 정보들은 모두 입수를 하고 있고, 그 입수된 정보 중에 노출이 가능한 정보들은 이제 상거래연체에 등록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들 외에도 지금 부가세 내역이라고 해서 메인 매출 내역들을 11앱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 메인 매출 내역은 활동성을 점검하는 내용으로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부실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으로도 쓰실 수 있는데요. 활동성 점검 목적으로는 우리 거래 회사가 전년 대비해서 신규 거래 회사가 많은지, 신규 매출처가 늘었는지, 기존 유지 매출처가 더 많은지, 이런 내용들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회사가 수출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제 안 했던 회사라면 갑자기 지난 분기에 수출 실적이 생겨나는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명의의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보는 보통 이제 회사가 제출한 정보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는데, 저희 회사가 우리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법인의 명의, 이크레더블의 명의로 전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수집해서 그 부동산의 내역들, 부동산 명단을 확인하고 그 부동산의 권리 변동이 이제 잡히면 등기소에서 이 회사에 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거나 소유권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변동 내역들이 발생하면 그걸 수집해서 정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주 실적인데요. 민간 기업들 말고 이제 공공기관들하고 거래하는 계약 내역들을 모두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일부 건설 현장에 대한 정보들도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실 채권 회수 쪽에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하는, 원청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과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3채무자를 확정하는 목적으로도 이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QR코드, QR코드를 안드로이드와 iOS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찍으시면 11앱의 모바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가입을 이제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제가 설명드린 정보를 같이 이제 조회해 보실 수가 있고, 그 조회 이후에 오늘 이제 이 웨비나가 끝나면 이 모바일이 아니라 웹 버전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아이디에다가 제공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잠깐 다운로드 받으시는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혹시 다운로드 잘 안 되시는 분은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좀 도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동안 질문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네. 폐업이라고만 되는데 이게 AI 정보로 보강이 가능한지, 관계사와의 흡수협병. 저희가 이제 AI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키로 하기 때문에 합병된 사업자 번호, 상대 사업자 번호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확인이 가능한데, 폐업된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강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한 사례가 아닌 건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T건설사 은행의 연체정보 접수에 따라서 부실 원청사의 거래 비중이 25% 매출처로 대상합니다. 네네네. 알미스 등급 출렁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알미스 등급의 출렁임처럼 AI 등급도
이렇게 출렁거리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제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의도는 아마 활용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미스 등급 같은 경우는 개발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기업의 부실 발생 가능성 중에 매출처로 인한 부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당시 이제 부실 검증에서도 부실 매출처로 인한 이제 연체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알미스의 모형에는 부실 원청사 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높으면 이제 등급이 하락하는 그런 기준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AI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처에 대한 부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처의 거래 관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 내용으로 인해서 현재의 리스크에 반영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출처의 부실을 직접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 출렁거림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버전 1에서는 출렁거림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출렁거림을 잡기 위해서 AI 2.0, 3.0으로 오면서 나중에 이제 운영에서 확인해 보시면 그런 식의 출렁거림은 전혀 확인하실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개발돼서 운영이 됩니다. 출렁거림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조금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저랑 같이 그 이제 12랩의 그 검색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보를 저는 읽는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요. 다운로드 받으신 화면에서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상단에 이제 기업 검색하기의 창에다가 저랑 같은 업체를 한번 같이, 왜냐면 제가 설명드리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좀 유명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림플랜트라는 업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림플랜트. 자, 우림플랜트를 검색하면 리스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혹시 그 검색 잘 안 되시는, 네, 리스트가 나오면 제가 같이 화면을 못 보니까 약간 좀 답답합니다만 일단 그냥 잘 따라오신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2개 업체가 나오는데 상단에 있는 업체, 전동주 대표 업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업체를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이제 슬라이드 되는 화면이 이제 나오면서 그 화면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 정보들이 쫙 요약돼서 나옵니다. 현재 이 우림플랜트는 기업 AI 등급은 기업 회생이고, ESG 등급은 5등급이고, 신용 등급은 CC, 현금 등급이 2인, 뭐 이런 상태와 그 밑에 이제 요약 재무, 말씀드린 이제 종업원의 현황, 연봉의 변화, 그리고 밑에 이제 갖고 있는 주요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요약 정보 확인 이후에 하단에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기업의 세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기업 상세 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상세 창에서 기업 개요 부분에서 기업의 현황과 재무 현황과 실제 종업원 수, 관계회사가 있는지, 상장사인 경우에는 공시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옆에 평가 정보라는 탭으로 누르시면 갖고 있는 모든 등급을 한 번에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AI 등급이 아마 있다면 AI 등급이 기업 회생 등급이고, AI 등급 옆에 있는 그 화살표 아래로 되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현재 기업 회생 등급이고 직전 등급이 AI 10등급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림플랜트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밑으로 있는 등급들도 이제 옆에 버튼을 누르시면 세부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등급을 클릭하시면 이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 보고서들이 이제 팝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DNA 신용평가 CC 만료 옆에 있는 버튼 누르고 CC라는 등급을 누르시면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도 조회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규제 처분 탭을 누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규제
법률 규제 위반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 규제 모니터링 항목으로는 중대재해, 건설면허 처분, 하도급 제한, 부정당 처분, 식약처 처분, 그 외에 공공기관 처분,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공정위 처분 같은 것들도 구축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가서 종업원 쪽을 한번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업원의 변화, 퇴사율, 이 회사는 퇴사율 조기 경보가 경고 등급입니다. 이제 아마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퇴사를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종업원 수도 전년 대비해서는 절반가량 많이 줄어든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린 플랜트 검색 결과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요. 화면하고 조금 다른 상태입니다. 화면은 좀 다른 업체에 대한 것들 보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옆에 이제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부가세 내역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사전 질문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 주셨던 겁니다. 우리 회사 거래하는 회사의 매출 매입 내역들을 좀 알 수 있냐? 매출에 뭐 성장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뭐 이런 것들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 4개 분기에 거래 내역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3년 4분기에 3건의 매출이 있었고, 매입은 80건의 매입 활동이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80개 있었고요. 그 3건의 매입 활동 중에 이제 1건이 신규 거래처고 2건은 기존에 거래를 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입 쪽도 이제 다수가 이제 기존 거래처고 신규 거래처가 일부, 신규 매입수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23년 4Q 옆에 3Q, 2Q, 1Q를 누르시면 각각 해당 분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규 거래처와 뭐 유지 거래처를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거래 비중과 거래 금액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잠깐 또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신규 거래처와 유지 거래처 비율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 답변 주시는 분 있으신가요? 영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방법인데, 신규 거래처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네, 맞아요. 기존 거래처 신뢰가 깨지는 것도, 기존 거래처가 줄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고, 신규 거래처 발굴에 있어서는 인력이나 뭐 영업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비용 측면, 원가 측면에서 비용이 좀 많이 늘 거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내역의 매출처 업체 영세율 기타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 수입과 관련된 것들을 부가세 사업자 번호를 저희가 따로 따서 신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출 수입과 관련된 내역이라고 분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이제 그 부가세 내역 옆에 있는 수주 실적이라는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주 실적은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회사가 수주에서 계약한 내역들을 이제 모아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확인된 게 가스기술공사와 2022년 4월에 계약한 건이 이제 마지막 확인 건입니다. 그 옆에 이제 부동산 등기가 이제 우린 플랜트 명의로 한 건의 이 부동산이 확인이 됐고, 아마 이제 집합 건물이라는데 이제 뭔지, 이 집합 건물이 어떤 부동산인지는 웹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어떤 소재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는 소재지 주소까지 넣기는 이제 화면상 문제로 그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옆에 이제 기업 뉴스가 있다면 그 회사 기업 뉴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 분량 신용 변동을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세계 은행과 기관으로부터 단기 연체가 3월 4일부터 등록돼서 진행 중인 업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AI 추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12랩의 이제 활용 가치에 대한 이제 확장성 부분입니다. 이제 우린 플랜트를 검색하셨다라는 건 우린 플랜트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우린 플랜트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우린 플랜트와 유사한 다른 기업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추천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우린 플랜트와 유사한 조건, 유사한 규모, 유사한 형태의 기업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기업들과도 한번 거래를 해보시는 것, 또는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에 대해서 추천한 리스트를 AI 추천 목록에 있고요. 그 10건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밑으로 리스트가 나오고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명을 클릭하시면 그 기업의 세부 정보로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기업에 대한 상세 내역 말고 이제 관리 쪽에서 그 모든 기업을 다 검색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검색에 있는 위에 상단의 기업 상세를 다시 누르시면 홈으로 오게 되는데요. 홈에서 하단에 있는 모니터링을 클릭하시면 지금은 이제 아마 등록하신 게 없어서 보이시는 게 없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업체를 등록을 해놓으면 이 대시보드라는 탭에서 내가 관심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이제 주의 경고 8, 90등급이 됐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그 8, 90등급이 된 이제 AI 등급 주의 경고를 클릭하면 밑으로 리스트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업체 중에 지금 문제 있는 업체가 어디구나라는 걸 한 번에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옆에 이제 모니터링 현황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등급별로 또는 이제 주요 이슈별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저랑 해보신 거고요. 이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관심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면 재밌는 결과들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제 그 12랩에 대한 그 검색 방법을 이제 보셨고요. 12랩 서비스를 포함하는 AI 기업 평가와 활동성 콘텐츠는 이제 12랩이라는 그 웹 서비스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자체 구축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H 자동차가 직접 비금융 정보, 이크레더블이 갖고 있는 활동성 정보와 H 자동차의 내부 정보를 결합해서 공급망 관리, 디지털 구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디지털 구매를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화면에 이제 기업에 대한 개요나 신용평가 등급, 그리고 AI 등급이나 활동성의 내역들은 저희 정보를 가져가서 이제 활용하시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자체의 구매 로직, 그리고 자체 구매 이슈들을 결합시켜서 자체 모니터링을 생산해서 구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DTDX라고 불리는 이제 데이터 관련 조직들이 이제 큰 대형사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조직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정형화된 웹 서비스 말고도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와 저희가 갖고 있는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서 자신들만의, 우리만의 새로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좀 모형화하는 것들도 새로 이제 많이 보여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올해 2월 달에 오픈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요. P건설이라는 곳도 작년에 이제 개발을 해서 올해 그 여름에 오픈을 목표로 개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의 사례라고 한다면 이제 그 조합,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기관 같은 경우인데요. 보증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AI 등급을 활용해서 보증에 적용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증서를 발급하는 프로세스의 자체의 신용평가 모형을 당연히 이제 채우고요. 신용평가 모형을 통과하고 나면 AI 기업평가 등급에서 이제 어떤 등급이 나오냐에 따라서 현장실사 대상자로 분류해서 지역별로 현장실사를 나가서 현황을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더 이상 이제 보증 발급을 안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고 있고,
문제가 없는 등급, 8등급, 7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채권을 이제 회수할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2020년부터 해서 지금 뭐 대형 보증보험사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증사고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보증사고율이 줄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등급을 점점 이제 더 보수적으로 보시려는 지금은 이제 90등급에 대해서만 보증서 신규 발급을 안 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8등급이나 7등급까지 내리겠다라는 이제 정책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사례까지 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앞으로 그럼 어떻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어떻게 우리는 이제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떤 이제 부실과 관련돼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우리의 대응이라는 건 이제 이크레더블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우리 고객들이 어떤 식의 리스크 관리 정책을 피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좀 제언을 드리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금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이제 부실에 대한 인식 기준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부실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하고자 하는 니즈는 이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맨 앞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각각 우리는 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발표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 조금 더 이제 광의의 부실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의의 부실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성을 저희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활동성 데이터라는 것들을 좀 더 이제 확대 구축을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AI 기업평가 모형의 성능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업평가 모형이 판단한 등급의 부실률이나 그다음에 좀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고도화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요인인데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딱 생각나시는 것들은 요즘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금리죠. 고금리 현상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이제 환율은 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제 전통적인 외부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새로운 외부 요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 공급망 ESG 또는 이제 기업에 대한 ESG 요구들이 이제 새롭게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세부 가지들로 안전관리, 규제관리, 사고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새로운 외부 요인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금리와 환율처럼 전통적으로 이해가 돼 있는 우리 고객들이 이해하고 있는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부담이 더 이제 힘들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의 원가율이 높아진다. 이런 식의 이제 전통적 외부 요인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공급망 ESG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판단은 아마 이제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급망 ESG 같은 경우는 그냥 ESG 잘하냐, ESG 아냐가 아니라 공급망 ESG 경영 수준에 따라서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요구사항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안 되냐,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부실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왜 그러냐면 공급망 ESG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ESG를 잘 한다라는 건
회사가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내면서 운영되고 있다인데 여기서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라는 건 내가 보듬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에서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잘 대우해서 적정 임금도 주고 복리후생도 잘하고 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 쓰고 안전관리 지침 만들고 안전관리자 두고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몇 가지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적정한 이익을 내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걸 보는 게 저는 이제 ESG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잘 못한다면 ESG 등급이 낮다면 회사는 지금 협력업체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새로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 경영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과 거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ESG 경영 수준이 떨어지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개선하는 것들이 필수 상황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예시만 들고 본더라도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제 개선 작업들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비용을 동반하는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부실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걸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부실 업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낼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활동성 데이터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디지털이라고 평가하지만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해서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역량 디지털 평가라고 부르는 부분이 활동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자동화 평가들을 개발해서 기업의 리스크를 계속 파악해내고 공급망에 대해서도 디지털 평가를 통해서 이 공급망이 ESG 경영 수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인데요.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가 엄격화되고 있다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전통적으로 외부 모형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체 모형만 가지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지출을 실행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 외부의 저희 같은 신용평가 회사의 리스크 등급을 활용해서 업무에 반영한다라는 말은 좀 더 엄격하게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라는 그 방침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AI 등급의 활용 범위가 금융에서 민간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금융에서 민간으로 확대된 AI 등급의 의사결정력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제 그럴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했을 때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리스크 등급이 기업을 잘 설명하는 데이터 그리고 가장 선도적인 기술이 적용된 예측 모형인지 그리고 기업에 요구되고 있는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이 우리의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리스크 관리의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은 이제 내가 사용하는 이 리스크 등급이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활용 가치가 명확해진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활용 가치가 명확함을 인지를 해서 리스크 관리 정책을 이제 펼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이고 AI 등급이라는 걸 저희가 2020년에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서 AI 등급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날수록 AI 등급의 활용 가치가 좀 더 이제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10등급이라서 거래를 안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10등급이라서 거래를 안 한다라는 건 내가 이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어떤 카드사나 어떤 보증보험사나 이런 곳들도 역시 거래를 안 할 거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넣어놓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 회사 다 아시고 있어서 여기 좀 넘어가고요. 주요 고객에 대한 이제 구성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B2B 거래 중심의 민간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여기가 이제 주요 고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점은 이제 금융과 민간이 같이 이제 고객으로 되어 있고 같이 같은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세미나 웨비나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 네. 그 뒤에 추가 질문 위에 거 한 번 더 있고 같이 다른 분들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영세율은 제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고 밑에 부동산 이력 정보는 이제 모바일이 아니고 웹 서비스 cb랩.co.kr이라는 웹 서비스에서 보실 수 있고 법인 명의의 부동산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유번호, 주소, 권리변동 내역은 권리변동 상세 내역은 웹에서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이 네, 부가세 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이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내역에 대해서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정보가 있지는 않고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앱을 PC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 PC를 쓰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앱에서는 조금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역은 저희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분야의 회사일 경우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검색하신 기업의 사업자 번호 또는 기업 명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20만 개 정도가 검색 풀이고 그 120만 개 기업의 기준은 저희가 골목상권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매 그리고 이제 치킨, 꽃집 뭐 이런 식의 이제 골목상권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하셔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미수채권과 관련해서 연체개시일과 정보등록일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1년까지도 있는데 정보등록의 기준은 뭐냐면 미수채권 정보 수집 경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린 플랜트가 시건설에서 받지 못한 그 미수 금액이 있어서 미수 금액을 등록 요청을 하면 저희가 상호간에 진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정보를 등록하는데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돈을 못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정보를 이제 등록할 수 있고 신청은 돈을 못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로는 그거고 두 번째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채권 추심 회사들, 고려신용정보, SM 신용정보 같은 채권 추심 회사들이 본인들이 뭐라고 하죠? 의뢰받은 추심 건에 대해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대리 등록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추심사까지 정보를 이제 넘겨서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돈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상당 기간 경과한 이후에 추심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연체 개시로부터 약간 시간이 경과한 건들도 정보 등록이 되는, 그러니까 정보 등록 요청이 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있는데 대체로 뭐 1년 이내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다수 있습니다. 네. 세무그리행 기업명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그리고 CB랩에서만 AI 평가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AI 평가 등급은
아마 이제 포스코 ENC 김성민님은 그 위더스풀 때문에 같이 물어보시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위더스풀은 이제 그 공급망 관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대 기준으로 이제 알미스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운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CB랩은 이제 공급망 관리 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로 이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AI 평가 등급은 CB랩에서만 제공되는 등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앱은 현재 45일간 앱에서 조회하시는 거는 무료로 이제 조회가 가능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웹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앱에서는 볼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웹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더 많은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 있게 하려고 웹 서비스 권한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이번 웨비나 참석 고객들에게 제공을 드립니다.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건수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는 요청하시면 공유를 드리는데, 요청 방식은 메일로 오철진 매니저한테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메일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셨던 쪽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그 발표 자료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유료 과금한다면 아이디당 모바일은 그 아이디당 그러니까 개인당 과금 체계고요. 웹 서비스는 법인당 과금 체계입니다. 수료 의무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수료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웨비나라는 그 타이틀로 고객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다고 이제 처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은 사실 이제 AI 기업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웨비나는 좀 정기성을 가지고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업무에 맞춰서 이제 활용 방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다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 업무라는 건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공급망 관리 목적에서의 AI 기업 평가 등급과 기업 정보의 활용 방안을 따로 이제 나눠서 하고, 영업 관리를 하는, 매출처 관리를 하는 목적에서의 관리 방안, 이걸 이제 별도로 이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 선물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공을 드릴 거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오철진 매니저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모바일에 있는 1대1 문의 게시판 또는 이제 CB랩 웹 서비스에 있는 1대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앞서 이제 잠깐 제가 그 말미에 설명을 드렸던 기업의 대응 역량이 필요한 외부 환경 요인 중에 ESG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ESG 디지털 평가를 활용한 공급망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중순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고요. 5월 초에 그 신청을 받아서 이제 웨비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다면 아까 답변이 없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좀